네, 2부. 사주책 사는데 1000만원 쓰고 느낀 점. 썰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20만원에서 40만원 정도는 책을 사는데 돈을 쓰는 것 같아요. 많이 쓰면 50만원 넘고요. 도서관에 제가 매달 9권 책을 신청해서 그것도 읽고 있거든요. 제가 뭐 다독가는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게, 도서관에 책을 9권을 어떻게 신청하냐. 저 3권, 제 아내 3권, 제 딸 3권 해가지고, 보통 제가 신간들 나오면 그렇게 매달 9권씩 저희 지역 도서관에 신청을 해요. 근데 그 9권을 다 정독해서 읽진 않아요. 그러니까 읽고 싶은 책이고 관심이 가요. 그 신청합니다. 도서관에 책이 오죠? 읽어요. 읽을 만한 책이면 제가 끝까지 읽고요. 드물게 이제 2번, 3번 읽는 책도 있는데, 대부분은 절반 이상 실패해요. 그러니까 읽다가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 재미가 없다. 저는 책을 한번 손에 쥐면 끝까지 읽어야 된다라는 강박이 없거든요. 그냥 편하게 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신청해서 온 책들도 일단은 먼저 살펴보고요. 읽을 만한 책인지 아닌지 미리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한 달에 거의 20에서 40만원, 많으면 50만원 돈을 쓰느냐. 동양학과 관련된 책들을 신간이 나오면 웬만하면 구입해서 그래요. 왜? 제가 사주 명리학을 강의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달에 ES24에서 책을 사는데, 오늘 이제 라이브 하려고 돈을 얼마 썼나 보니까 50만원 좀 넘었더라고요. 6월 2일부터 7월 2일까지 7월 1일에 예상기 들어있구나. 50만원어치를 샀어요. 6월 달에도. 근데 늘 이렇게 사는 건 아니고, 제가 50만원 넘게 샀네? 라고 어떻게 알았냐면, 책을 살 때 제가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도서 상품권을 삽니다. 좀 싸게 살 수 있거든요? 도서 상품권을 예를 들어서 50만원어치를 산다 그러면 45만원인가 살 수 있을 거예요. 현금으로 내면. S24에서 도서 상품권으로 책을 산다 그러면 50만원 이상 샀을 때 비용 한도 초과됐다고 결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내가 또 50만원 넘게 샀네?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책값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도서 상품권을 사서 그걸 이제 충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S24나 뭐 교보문고나 이런 데서 책을 사는 거죠. 6월 달에 샀던 책들 중에서 제가 냉정하게 말하면 사주명리학과 동양천문학의 만남, 이건 제목이 끌려서 샀는데 사놓고 후회했고요. 천문학자 우주에서 부타를 찾다는 너무너무 좋은 책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추천하고 싶은 책 또한 2권 있어요. 이때까지 책을 제가 여기 있는 책들, 그리고 집에 있는 책들 중에 동양학 관련된 책들, 보통 사주명리학 책이겠죠? 이런 책들 한 1000만원까지는 아니고 한 700~800만원, 800~900만원 정도 책을 사는데 돈을 쓴 것 같아요. 왜냐면 절판된 책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런 거 사려고 하면 가격을 많으면 10배, 많으면 20배 줘야지만 겨우 손에 얻을 수 있는 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한국 명리학의 역사적 연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조선시대 때 사주 명리학을 보는 공무원을 뽑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과거 시험을 치르게 해가지고 공무원을 뽑았는데, 말 그대로 역술가들을 뽑았던 거죠. 국가에서, 조선시대 때.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과목을, 그러니까 어떤 교과서를 가지고 사주 명리학과 관련된 공부를 했고,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면 어떤 일들을 주로 하게 됐는지, 이런 게 갑자기 역사적으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논문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읽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을 그래도 최초로 책으로 엮어가지고 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공주대학교 교수님. 그분이 2000년대 때 썼던 책이 한국명리학의 역사적 연구인데, 이게 2016년도에 개정판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려고 검색을 했는데 책값은 2만원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절판이 돼서 지금은 중고 서점에서 구매한다고 하면 50만원을 줘야 합니다. 50만원. 이걸 어떻게 50만원 주고 사요, 이런 책을. 제가 교수님 연락처를 알아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번호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출판사에 연락을 했는데 책 이제 출간 안 한대요. 너무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책 받아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책 바다가 뭐냐면, 제가 사는 지역 도서관에는 이 책이 없어요. 그런데 국회 도서관이나 전국에 있는 대학교들 도서관이나 지자체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 도서관들, 그런 도서관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이 책은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 사이트에서 이 책을 검색했더니 국회 도서관에도 있고, 뭐 울산대학교에도 있고, 세종도서관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종도서관에 신청을 해서 배송비를 주고 오늘 이 책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책 안 사셔도 돼요. 논문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김만태 교수님이 쓰신 한국 사주명리 연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셔도 조선시대 때 사주명리학과 관련된 술사들을 어떻게 채용했고, 이 사람들이 어떤 명리학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과거 시험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같은 걸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학문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책을 그냥 읽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구했던 거죠. 만약 그 책을 제가 중고서점에서 개정판으로 2016년도에 개정판이 나왔는데 그걸 산다고 했으면 50만 원을 줘야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오늘 얻어서요. 제가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프린터에 스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스캔을 몇 장 뜨고 있는데 너무 느려가지고 야 이거 언제 내가 다 스캔하지? 제가 너무 빡쳐서 그냥 복사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드리고 책을 좀 복사를 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두 군데에서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스캐너 못 쓴다고. 그래서 지금 책 가지고 있고요.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절판된 책들이 많아요. 사주명리학 쪽에. 근데 이런 책들 저기 스캔해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이거를 판매한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유를 하면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책을 스캔을 떠서 제가 가지고 있고요. 나중에 강의를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할 때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주 책을 사는데 제가 돈을 좀 많이 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듯이 지난달에도 한 50만 원어치 넘는 책들을 샀는데 실은 화가 좀 많이 났어요.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렸죠. 누구나 이 책을 한 10번만 읽으면 사주 명리학에 통달하게 되어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문장들이 책장을 넘기는데 저를 방해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식의 문장을 쓸 수 있지? 그러니까 이쪽 분야에 특히 나는 천재다, 나는 최고다, 내가 알고 있는 관법이 맞다 라는 식으로 자아 비대증? 이런 병에 걸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저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사주를 볼 때 저만의 관법이라는 게 있죠. 저는 억구주의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조우를 무시하거나 격국을 무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관점을 가진 선생님들도 존중합니다. 그래서 저랑 교류하고 있는 다른 명리학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제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부족한 게 많고 다른 이론들도 좀 공부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강하게 느껴요. 제가 2-3주 전에 병원에서 퇴원하고 너무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책만 읽고 있는데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물론 지난달에 산 책들 중에 너무 수준 이하의 책들이 많아서 좀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리고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도반분들이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본인의 관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한 자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저랑 이제 나누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걸 프린트해서 읽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나랑 이런 부분이 관점이 다르구나. 예를 들면 저는 허자론을 인정을 하진 않습니다. 없는 글자를 내가 끌어온다라고 하는 관점. 그런데 허자론에 관련된 자료들을 읽다가 내가 허자론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었구나, 어설프게 알고 그냥 비판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요. 이쪽도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싶었어요. 저는 궁성론도 존중은 하는데 제가 활용하고 있진 않아요. 원래 대만의 학원충이 궁성론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해가지고 현대 명리학에서 궁성론이 가장 널리 활용되게끔 한 사람이거든요. 궁성론도 저도 공부를 했고 대부분의 내용은 알고 있는데 궁성론만 가지고 1시간 반짜리 영상을 50강 정도 찍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내가 궁성론을 이런 부분 때문에 활용하지 않지만 적어도 명리학을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 정도까지는 내가 공부를 해서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궁성론을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저는 제가 더 겸손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공부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제가 예전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다가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거잖아요. 좀 의문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거의 한 20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죠. 정의란 무엇인가. 읽을 때 너무 재밌었고 결국 마이클 샌델 교수의 다른 강의 영상들도 찾아보게 됐어요. 근데 책을 다 읽고 한 번 더 읽는데 갑자기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교수는 왜 본인 생각을 이야기를 안 하지? 자기 관점이라는 게 왜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실은 그 사람이 책을 좀 교묘하게 썼어요. 나쁘게 말하면. 본인 관점은 다 빼고 정의론에 관련된 이런 관점들이 있다. 니들은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던지는 식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고 실험인데 기차가 기찻길에서 뺑 하고 가고 있어요. A하고 B로 길이 나눠집니다. A에 아이 2명이 뛰어놀고 있고요. 오른쪽 길에는 사람 7명이 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왼쪽으로 그대로 가면 아이 2명을 쳐야 되고 오른쪽으로 가면 사람 7명을 쳐야 되죠. 근데 사람 7명이 다 어른이에요. 7명의 목숨을 뺏는 게 낫냐, 2명의 목숨을 뺏는 게 낫냐라고 했을 때 인간의 목숨을 계량화시킬 수는 없지만 2명의 목숨을 그래도 7명보다는 2명의 목숨값이 더 귀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2명을 희생시키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직관적으로 인간의 한 7-80%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이잖아.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가면 안 돼라고 생각해서 기차를 다 오른쪽 길로 틀게끔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를 들면 만약에 그 7명의 어른 중에 한 명이 엄청 유명한 생물학적 과학자라 이 사람이 인간의 암을 정복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약만 개발이 되면 지구상의 모든 암 환자들을 살릴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기차를 오른쪽 길로 모을 것이냐. 자꾸 막 그런 식으로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너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 라는 걸 계속 확인하는 식으로 책이 전개가 되거든요. 수업도 그렇게 하시고. 좀 답답했어요. 그래서 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라고 물어봤을 때 작가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근데 저는 좋은 선생이 되고 싶거든요. 명리학을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려면 제가 현장에서 상담을 할 때 사주를 풀 때 쓰는 주요한 관법 이외에 다른 관법들도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잘 몰랐던 명리학의 이론들, 관법들 이런 부분들을 퇴원하고 나서 최근까지 열심히 읽고 있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아, 역시 내가 참 부족했구나. 공부를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보카도님. 하버드에서 토론 중심의 강의를 하죠. 마이클 샌델 교수의 강의를 보면 자꾸 막 던져요. 근데 재미있는 건 하버드대에서 그 질문을 받는 학생들이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고 본인도 그냥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분위기도 너무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좀 답답했다라는 거죠. 왜냐면 저자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명리학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이런 관법도 있고 이런 관법도 있고 이런 관법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네가 현장에서 주로 쓰는 관법은 뭔데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안 한다면 저는 그것도 깊이 있는 수업이 되게 힘들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실제 상담가로서 제가 현장에서 어떻게 사주를 풀이하고 있는지를 수강생들에게 보여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건 좀 실용적인 학문이라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 강의도 좀 열심히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언젠가 사주 명리학이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날이 오진 않겠죠. 제가 말한 건 비전일 뿐입니다. 모두가 잘 사는 세상? 이런 거는 비전이잖아요. 이루어지긴 힘들겠지만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이들 같은 곳에서도 사주 명리학을 강의하면 좋겠고 메가스터디나 이투스나 이런 곳에서도 사주 명리학을 강의하는 선생님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요새 명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반갑기도 한데요. 책을 통해 공부하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책의 퀄리티가 좋지 않기 때문이죠. 6월달에 샀던 책 중에서 책의 첫 장을 폈을 때 누구나 이 책을 읽으면 사주 명리학에 통달하게 돼서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같은 문장을 책에다 쓴 분이 있어가지고 야,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내가 최고라는 거잖아요. 전 이런 게 명리학의 발전을 좀 저해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새 또 많이 느끼는 건데요. 사람들이 책을 많이 안 읽잖아요. 사지도 않고. 놀랍게도 대한민국 성인들이 평균 책을 한 권 사거나 읽는다는 통계도 있었고요. 저는 책을 사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책을 사서 꾸준히 읽는 사람은 당연히 헤비 리더일 것이고 그런 사람은 책을 딱 한 권만 사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 달에 한두 권씩은 계속 사는 사람일 것이고 그러니까 책을 사는 독자들하고 어쩌다가 그냥 책을 한 번 사는 사람들하고 이 괴리가 크다는 거예요. 책을 쓰는 작가들도 책을 읽지 않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제목하고 저자 이름을 가려놨습니다. 좀 안 좋은 사건으로 제가 관심이 좀 생긴 노무사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책을 냈다고 해서 커뮤니티에서 보고는 그 책의 표지를 한번 보게 됐어요. 이미지가 좀 작을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써있나? 깜짝 놀랐습니다. 역사적 사실이란 인류의 지혜가 가장 집합적으로 누적적으로 쌓인 것이나 동시에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었다는 식의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 사악한 권력에 의해 오염되기도 한 것이므로 이를 잘 유념하고 역사적 사실과 유물을 살피며 인생의 필연적 동반자인 괴로움의 문제를 살펴보고 해결 방안에 접근할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뭔 소리예요? 문장이? 문장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비문에다가 오문이잖아요. 책을 쓰는 작가가 이런 식으로 본인 책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장을 쓰는 거예요. 최초의 문명은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을 것이고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고자 했을 것이므로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탐구 대상으로는 최고의 대상이라 생각된다. 야, 어떻게 책에다가 이런 문장을 쓸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분명히 직업은 노무사신데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분이 노무사로 일을 하고 계신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주 명리학 책을 쓰시는 분들 중에서도 책을 읽지 않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어요. 어떤 책은 제가 읽다가 깜짝 놀랐는데 그 책 날개 쪽에 보면 작가 소개가 있잖아요. 저자 소개. 근데 거기에 천재라고 본인을 천재로 소개한 분도 있었고
근데 일반 독자들이 그런 책을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진지하게 명리학을 공부하려고 할까요? 아까 같은 책은 출판사에서 출판해준 책이라기보다는 아마 자비 출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내는 이유가 본인의 지식을 남들에게 알리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유용하게 쓰이면 좋겠다라는 것보다는 그 작가라고 하는 타이틀 때문에 책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자격이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자비 출판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대로 된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쓴 글을 묶어서 책을 낸다고 하면 교정이나 교열, 편집 이런 걸 거치기 힘들 거잖아요. 아닙니다. 조이님 반가워요. 늦으셨지만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런 엉망인 책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보고 요새 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보다 보면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 뭐 네이버에서 본인 프로필 검색하면 작가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다. 작가라는 타이틀이 나와 있는 프로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당신도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광고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햇빛장님 수술 잘 됐습니다. 근데 사주 명리학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봐요. 그러니까 글을 쓸 줄 모릅니다.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PPT 자료로 만들어서 들어가는 것 정도로 그대로 책에다 실어가지고 내는 분들은 많은데 이걸 줄글로 엮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읽기 쉽게 지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분이 거의 안 계신다고 봐요. 강원 선생님 그리고 현면님 이런 메인 작가분들 빼고요. 많이 안 계신다고 봅니다. 또 얼마 전에 읽었던 책들 중에서 약간 명리학의 중급이나 고급에 해당되는 지식들은 좀 체격으로 얻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저자가 의도한 바는 명확하게 전달이 됐겠다. 이 책은 그런 관점으로 보면 잘 쓰여진 책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하나사주님께서 사주 인사이트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그것도 초급자가 가볍게 읽기 좋아요. 그리고 믿든 안 믿든 궁금한 사주명리라는 책도 있어요. 그냥 명리학의 기본 지식을 한번 쭉 훑기 좋거든요. 근데 이런 책들은 얇아요. 읽기 편합니다. 근데 다른 책들은 안 보이더라고요. 너무 엉망인 책들이 많았고 그리고 저는 굳이 명리학의 계파를 두 개로 나눠서 학문파가 있고요. 그리고 술수파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저는 이 가운데에서 술수파의 영역을 학문적으로 끌고 오려는 사람이거든요. 제 스승님도 마찬가지고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분이죠. 하나사주 선생님 책이 사주 인사이트예요. 근데 그냥 십성이나 이런 부분들 가볍게 한번 정리하기 좋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충이나 합이나 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진 않고요. 현면님이 쓰셨던 책 1권 정도 범위라고 해야 될까요? 도서관에 있으면 한번 빌려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목적에 충실해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사주명리 책들 보면 너무 도대체 이런 책을 왜 냈지? 나무에게 미안하지도 않나? 물론 저도 미안합니다. 뭐냐면 제 책 1세 나왔을 때 오타가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주신 분들에게 좀 죄송하긴 해요. 아마 오타가 많아가지고 1권 구입하신 분이 2권이나 3권 안 사는 경우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격이 급해서 좀 놓친 부분들이 있었는데 기본적인 게 저도 좀 부족했던 거죠. 근데 양질의 책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어서 이쪽 분야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정말 좋은 책들은 지금 절판이 다 됐어요. 루즈지라고 하는 중국인이 쓴 명리학의 이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정말 좋거든요. 사주 명리학의 역사를 학문적으로 정리한 책인데 책도 두꺼워요. 1권, 2권. 그런데 명리학과 대학원에 있는 명리학과에서 교과서로 많이 채택해서 읽은 책인데 원래 중국에서 명리학사로 정리된 책인데 그거를 한국에 있는 공주대 교수님이 번역하신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이 절판이 됐는데 출판사에 또 연락했더니 출간 계획은 없다 그러고 이 책이 37,000원인가 그랬는데 또 중고 서점들은 이걸 또 10만원 넘게 팔고 참 이게 문제입니다.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중고책으로 한 10만원 했어요. 그걸 사겠다고 ES24 중고서점에서 결제를 했는데 다음날 문자가 와요. 제가 결제했던 거 취소했다고. 뭐지? 하고 들어가니까 책값이 10만원이었는데요. 그게 30만원으로 다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러면 책을 어떻게 사요? 제가 이러니까 책 사는데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제가 얼마나 바보냐면 신문을 제가 한국일보 읽거든요. 읽다 보니까 이 책 신간 소개하는 거 보면 이 책 사고 싶다. 책 카트에 넣어놔요. 시사인도 읽어요. 거기도 신간 소개가 돼 있는데 요거 읽고 싶다 하면 일단 카트에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신청하고 나머지 책들은 사죠. 근데 진짜 웃긴 건 제가 산 책인지도 모르고 책을 한 번 더 사는 경우도 있고요. 책을 사서 읽고 있는데 집에 가니까 그 책이 또 있는 거예요. 집에 있었네? 네, 이런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책을 사놓고 다 읽지도 못하는 경우는 너무 많고 여기 있는 책들도 제가 못 읽은 책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제가 바보인 거죠. 근데 왜 제가 바보가 됐냐면 특히 명리학 책들은 절판이 되면 다시 제세를 안 찍어요. 제세를 안 찍는다는 건 뭐냐? 중고 시장에서 더 비싸게 팔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도서관에 신청해가지고 책이 괜찮다 싶으면 그냥 사야 됩니다.
네, 제 와이프는 저한테 엄청 뭐라 하죠. 지금 이사 가려고 계획 세우고 있는데 이 책들 어떻게 할 거냐고 와이프가 맨날 뭐라고 합니다. 제가 하루가 아니고 한 달에 한 4-5번씩은 버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못 버리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책을 스캔을 떠가지고 전자책으로 그냥 만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스캔을 뜬 그 자료를 누군가에게 공유하지만 않는다면 괜찮거든요.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스캔을 떠서 가지고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질문이 몇 개 들어왔는데 책은 꽂아놓기 위해 사는 거라고 처칠이 말했다는데요. 네, 동감합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책의 내용 때문에 책을 사는 게 아니에요. 책의 그 물성을 사랑해서 사는 겁니다. 그 책의 냄새, 손으로 집었을 때 그 무게감, 그 물성 있잖아요. 페이지를 넘겼을 때 그 종이가 주는 촉감, 그리고 딱 책장에 꽂혔을 때 뭔가 풍성함, 이런 것들 때문에 책을 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책의 물성을 사랑하는 저로서도 집에 있는 책을 제가 바보처럼 또 샀다 하더라도 아깝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김훈의 카레 노래 같은 거는 제가 책을 2권 갖고 있어요. 그 생강의 나무라는 출판사에서 처음 책을 냈을 때 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출판사에서 냈던 거하고 아예 표지가 다르거든요. 이런 거는 제가 한 권씩 더 가지고 있고요. 최애책을 하나 골라달라 하셨는데 최애책이 없는데, 근데 좀 여러 번 읽은 책이 뭐냐면 제목 진짜 특이한 책이거든요. 잠들면 안 돼, 거기 뱀이 있어 라는 책이에요. 책 제목 이상하죠? 잠들면 안 돼, 거기 뱀이 있어. 이거를 제가 대학생 때 읽었는데요. 아마존에 여러 소수 부족들이 있답니다. 한 300개가 넘는 소수 부족들이 있대요. 그런데 피다한 부족이라는 소수 민족이 있는데 그 피다한 부족 사람들은 문명에게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그 자기만의 그냥 공동체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작가가 누구냐? 미국에서 근본주의자였던 기독교인이 목사가 돼서 그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 일부러 아마존의 피다한 부족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피다한 부족 사람들하고 한 10년, 20년 살다가 자기 종교를 버려요. 피다한 부족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그 사람들에겐 종교도 없고, 그리고 저도 좀 이해가 안 됐던 건데 피다한 부족에서는, 피다한 부족민들끼리는 나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아서 7, 80대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10대하고도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자기도 하고, 그리고 피다한 부족 민들은 사냥을 하면요, 그 사냥감을 저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유라는 개념이 없어요. 네 거 내 거가 없어요. 그리고 사냥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원숭이를 잡는다. 그러면 우리는 야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마을의 우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물 쪽으로 아니면은 마을의 그 큰 나무 쪽으로 이런 식으로 방향을 내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 있는 그 상징물을 기준으로 해요. 근데 나침반이 있는 것처럼 방향 감각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가 실은 촘스키랑 대립했던 유명한 언어학자거든요. 피다한 부족 연구하다가 촘스키하고 대립된 언어 이론을 만들어요. 근데 그 책이 정말 저한테는 흥미로운 책이었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언어학자들, 그러니까 소시르 같은 언어학자들에게 좀 빠져가지고 대학생 때 철학책을 좀 많이 읽고 있었던 때였는데 그 책을 보고 종교관도 좀 흔들렸었고 피다한 부족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고, 저는 이 책을 꼭 추천합니다. 지금도 절판됐을지도 모르겠네요. 잠들면 안 돼, 거기 뱀이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인사예요. 안녕 하는 것처럼 이게 잠들면 안 돼, 거기 뱀이 있어, 이게 인사예요. 안녕하세요 같은. 실제로 거기에 뱀이 많기 때문에 땅에서 그냥 잠들면 뱀한테 물려서 죽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게 인사말이 된 부족입니다. 왜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눕혀가지고 땅에 묻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웅크린 자세로 땅에다 묻기도 하고 그냥 머리를 밑으로 해가지고 땅에 넣기도 하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존에 가고 싶었어요. 그 사람들 만나고 싶어서. 근데 그 사람들 만나러 가면 안 되죠. 문명이 전파되면 안 됐던 게 지금은 그 사람들이 다들 불행하게 삽니다. 소유가 뭔지를 알다 보니까 옷 입고 다니고 외부 문명하고 교류하면서 자기 언어를 잃어가고 있거든요. 피다한 부족들은 꿈을 이야기하는 언어가 없다 했던가? 제가 다니엘 에버렛, 맞아요. 다니엘 에버렛이구나. 이게 20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갑자기 책을 물어보셔가지고 떠오르네요. 정말 재밌었던,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책입니다. 제가 쓴 책이 한 1만 권 정도 팔렸나? 제가 뭐 카운팅은 안 해봤는데 아마 그 정도 팔렸을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이 정도 팔렸는데 이게 베스트셀러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책을 안 사 읽어서 그렇습니다. 좋은 책이 좀 많이 나오면 좋겠고, 그리고 당연히 숨은 고수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선생님들이 본인의 관법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책으로 좀 내주시면 좋겠는데, 강의를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대부분이 책을 써서 뭐 이거를 출간해야겠다 이런 계획이 없으시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려면 책이 아니라 실제 그 선생님들을 찾아서 강의를 듣는 게 좋을 텐데, 또 저 같은 경우는 강의를 듣는데 시간이 좀 남지가 않아서 저는 책을 읽는 게 더 좋거든요. 근데 정말 괜찮은 책들이 많이 없어서 아쉬워요. 그 얼마 전에 또 위천리 선생이 썼던 명식풀이 사례집,
고고집이라고 하는데 그 책도 그냥 읽어볼만 했거든요. 나중에 왼팔 다 나으면 제가 글을 편하게 쓸 수 있게 될 테니까 그때 사주 명리책 새로 나온 것들 좀 별점 매기기라도 해볼까 싶습니다. 오디오북 생각 있는데요. 밀리의 서재 오디오북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아니구나, 윌라에 나와 있구나. 오디오북으로 뭐 출간하겠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환영이죠. 근데 혹시 제가 녹음해서 오디오북 낼 생각 있냐고 물어보신 걸까요? 윌라에서는 오디오북으로 제 책을 오디오북으로 만들어서 지금 서비스로 올라와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사주 명리학이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왜 강원 선생님께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게 됐냐면 강원 선생님이 인문학자셨기 때문입니다. 사주 명리학 자체가 인문학의 한 분야라고 널리 알려져 있긴 하지만 실은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인문학이 뭐냐고 하면 인간의 심리, 역사, 철학, 문학 이런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명리학자가 이렇게 인문학을 정의하더라고요. 인간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질 학문이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에 대한 애정이나 깊이가 바탕이 돼야 되는 학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냐 없냐 이 부분도 중요하겠죠. 제가 만난 제 스승님은 누구보다도 사람에 대한 애정이 크신 분이었어요. 우리가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잖아요.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을 미리 켜두면 정말 운전이 편합니다. 네, 진마우스님 반갑습니다. 근데 내가 그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안 갈 수도 있죠. 그러다가 더 힘든 길을 만나거나 뺑뺑 돌다가 목적지까지 늦을 수도 있고요. 근데 내비게이션대로 가면 편하고 빠르잖아요. 근데 그 길을 알기 위해서 사주 명리학을 공부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주 명리학이 물론 MBTI 같은 동양의 학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은 그 이상입니다. 그 길을 알려주거든요. 근데 사주 명리학을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세요. 사주 명리학, 그러니까 사주를 보면 내가 어떻게 살지 다 나와 있다. 인간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격국론 같은 거 잘못 들어가면 사주를 품평하게 됩니다. 이건 이래서 좋은 사주, 이건 이래서 안 좋은 사주, 배린 사주. 근데 이게 나의 영역에서만 끝나면 모르겠는데 자식이 불행하다, 결혼하면 이혼한다, 이상한 소리들을 하죠. 근데 나의 불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학문이 왜 필요할까요? 전 출발이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강원 선생님의 명리학은 좀 달랐어요. 뭔가 인문학적인 애정을 밑바탕에 깔고 접근하는. 근데 전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학문의 깊이가 지식이 얼마나 많냐 이런 거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관점이나 태도에서 결정된다고 봐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학문의 깊이는 지식이 아니라 관점이나 태도에서 결정된다고 봅니다. 그게 더없이 중요한 게 사주 명리학이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어떤 관점, 어떤 태도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봐요. 사주 명리학을 공부할 때. 과학적 태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학적 태도가 뭐냐면요. 누가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요. 너 사주는 글자가 이게 깨져서 그래서 너가 이혼한 거야. 네 사주는 이게 많아서 베린 거야. 재물 그릇이 깨져 있어. 누가 보면 그럴듯한 설명을 하는 것 같아도 내가 실험을 통해서 그걸 입증되기 전까지는 전폭적인 지지를 미루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건강한 회의론자가 좀 많이 생겨야 합니다. 명리학에 여러 관법들이 있죠. 여러 이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학적 방법론이라는 게 있어요. 과학적 방법론. 그 절차를 따라서 어떤 가설이 더 설득력 있냐 따져보고 더 설득력 있는 가설로 일단 합의가 가능하다. 이 사람이 완전 꼴통은 아니다. 최소한의 합리주의적인 태도는 가지고 있다. 그런 약간 상호 존중이나 믿음 이런 게 또 바탕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뭔가를 검증할 때 내가 이야기한 게 틀릴 수 있잖아요. 다르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겠죠.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최고다, 내가 천재다라는 그런 태도는 곤란하겠죠.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뭔가를 검증하면서 진실에 좀 다가가려고 하는 자세? 그게 과학적 태도라고 봐요. 근데 이게 과학자들에게는 기본 소양인데 인문학의 영역에서 저는 열려있는 태도? 비판적 관점?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주 명리학이라는 게 물론 통계적인 연구나 뭐 시도 같은 건 가능해요. 근데 변수를 통제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주가 같다고 해도 부모가 다르고 특수관계인이 다르고 내가 결정하는 것들이 다른데 그 변수들을 어떻게 통제하냐라는 거죠. 그리고 전통적인 관점으로 보면 과학적으로 실증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주 명리학은. 그래서 저는 사주 명리학 같은 인문학의 영역에서 더 열린 태도가 중요하다고 봐요. 객관성도 확보해야 되고 비판적으로 검증하려고 하는 태도도 중요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것도 중요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사주 명리학을 공부할 때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무언가 결정되어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깔고 접근을 하진 않습니다.
무언가 결정되어 있다고 믿는 분들이 늘어날수록 저는 상담을 하는 사람이나 내담자나 전부 다 위험해진다고 봐요. 상담을 하는 사람은 오만해질 수 있고 내담자로 찾아간 사람은 자기 가능성 같은 게 제한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위험이 커요. 그래서 사주를 보면 난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고 네가 어떤 운명을 살 건지도 난 알 수 있어. 사주에 다 나와 있어. 심지어 네가 언제 죽는지까지도 난 알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하거나 책을 쓰거나 상담을 하는 분들은 저는 사주 명리학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뜬금없는데요, 저는 과학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분들이 명리학을 또 많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물리학자 김상옥 교수님이 어느 조찬 모임 때 강의를 하셨는데, 동양학에서는 음양오행을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이 천왕성이나 명왕성을 몰라서 결국에는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굳어진 거다, 다 쓸데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 뉘앙스는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럴 수도 있죠. 그냥 동양학에 대한 비판으로만 볼 게 아니라 실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저는. 그리고 꼭 그게 음양오행으로 굳어진 것과 연결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게 됐는데, 과학자분들이 명리학을 비판하더라도 어쨌든 공부를 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심리나 정신의학과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양창순 선생님이 명리심리학이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참 반갑죠. 김상옥 교수님이 아마 별로 좋아하진 않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인 분들이 명리학을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해보시면 제가 놓쳤던 그런 관점들도 좀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있어서요. 그래서 책을 사는데 쓸데없이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사주 명리학이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양창순 선생님이 아마 그 책 쓰시고 나서 내부에서 비판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정신의학 의사가 왜 쓸데없는 미신에 빠져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느냐. 근데 양창순 선생님이 동양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또 박사 논문까지 또 쓰셨거든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편인하고 정인이 둘 다 있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리학을 제도권으로 좀 끌어오는데 많이 기여하셨다고 봅니다. 두 번째 책이 많이 팔리지 않아서 좀 안타깝긴 한데, 명리심리학은 참 좋은 책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주 명리학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계시면 내가 배운 게 옳고 이것만이 정답이고 다른 관점들은 배울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은 좀 내려놓으셔야 된다고 봅니다.